유럽의 시대는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저앉은 바로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보란듯이 깃발을 꽂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는 13조 원의 잭팟을, 하늘에서는 예정보다 1년 6개월이나 앞선 괴물 같은 기술을 증명해버린 상황. 도대체 한국은 그동안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오만한 강대국들을 단숨에 제압한 대한민국 방산에 미친 기적. 그 통쾌한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챙.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맑고 경쾌한 소리가 바르샤바의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폴란드의 수도는 마치 우리가 마음대로 말을 옮길 수 있는 거대한 체스판처럼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죠. 제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프랑스의 앙투안 이사는 샴페인의 기포를 바라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클라우스, 내가 말했잖아.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고. 품격과 정치로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오늘 밤만큼은 그 오만한 프랑스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몇 달간 우리 독일 방산업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한국산 무기의 거센 파도가 드디어 방파제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하역될 때마다 베를린의 제 사무실 전화통은 불이 났었습니다. 라인메탈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한국이 유럽 앞마당을 다 먹어치울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었냐는 주주들의 질타가 빗발쳤죠. 심지어 앙투안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서는 한국의 K방산 속도에 비해 6년째 제자리 걸음인 그들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두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유럽의 자존심이 고작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게 짓밟히는 기분이란 정말이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여전히 구대륙의 편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지난 정부의 모든 무기 계약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죠.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는, 아니 한국을 영원히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으니까요. 앙투안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더군요. 보라고, 촌놈들이 설치는 꼴은 이제 끝이야. 9조 원? 13조 원?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주지. 그의 말대로 우리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저는 바르샤바의 고급 요정에서 폴란드 신정부의 유력 인사들을 매일같이 만났고 앙투안은 유럽연합의 지원금을 무기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우리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검증되지 않았다. 납기를 맞춘다는 건 거짓말이다. 결국 유지보수 부품이 없어 고철이 될 것이다. 라는 흑색 선전을 교묘하게 퍼뜨렸던 겁니다. 실제로 효과는 만점이었습니다. 폴란드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과의 계약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한국 측 관계자들이 당황하여 국방부를 들락거리는 모습이 제 눈에도 포착되었죠. 그들의 초조한 눈빛, 헐렁해진 넥타이, 그리고 피로에 찌든 얼굴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전차는 독일의 영혼입니다. 감히 조립식 장난감 따위와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불쾌했죠. 저는 잔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샴페인 잔 속에는 바르샤바의 야경이 일렁이고 있었는데 마치 그 불빛들이 전부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의 헤드라이트처럼 느껴지더군요. 사실 기술적으로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독일의 기계공학 데이터와 이제 갓 방산시장에 뛰어든 한국의 기술력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앙투안 역시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하늘은 우리 프랑스의 것이지. 한국 놈들이 KF-21인지 뭔지 아는 걸 만든다고? 하, 그게 뜨기나 하겠어? 설령 뜬다 해도 무장통합은? 소프트웨어는? 그건 돈만 퍼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시간이라는 역사가 필요한 법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평소에는 서로 유럽의 맹주가 되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사이였지만 아시아의 침공 앞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동맹군이었던 셈이죠. 우리는 한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비웃으며 다시금 유럽이 주도하는 안락하고 우아한 질서가 돌아올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룸의 대형 TV에서는
폴란드 신임 국방장관이 한국 계약을 감사하겠다고 발표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한국 K2 천무 계약 불투명, 계약 파기 가능성 시사라는 붉은색 자막이 흐르고 있더군요. 그 붉은 글씨가 저에게는 마치 승리의 팡파르처럼 보였습니다. 앙투안이 리모컨으로 볼륨을 높이며 낄낄거렸습니다. 저것 봐. 한국 놈들 표정 좀 보라고. 완전히 얼어붙었어. 이제 짐 싸서 돌아갈 일만 남았군. 아, 혹시 모르니 갈 때 김치나 좀 두고 가라고 할까? 그의 저급한 농담에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말도 안 되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공장을 24시간 돌렸다는 첩보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국제방산시장은 노력으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냉혹한 힘의 논리와 카르텔이 지배하는 곳이죠. 한국은 주제를 모르고 너무 깊숙이 들어왔던 겁니다. 클라우스, 건배하지. 9조 원짜리 한국의 꿈이 날아간 것을 축하하며, 그리고 유럽의 위대한 질서가 회복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잔이 다시 한번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샴페인은 달콤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 달콤한 술이 사실은 우리의 목을 조여올 독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저 평화로운 바르샤바의 어둠 속에서 이미 한국의 괴물들이 조용히 숨을 고르며 우리의 숨통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 달콤했던 샴페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죠. 지잉, 지잉. 마치 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는 듯한 그 불길한 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순간 등줄기로 서늘한 전율이 흘러내리더군요. 베를린 본사, 그것도 회장 비서실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회장실에서 직접 전화를?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라 고막을 찢을 듯한 회장님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클라우스, 자네 지금 바르샤바에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당장 TV 켜. 지금 CNN이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보란 말이다. 저는 황급히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옆에서 비웃음을 흘리던 앙투안도 제 창백해진 안색을 보고는 입을 다물더군요. 그리고 화면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뒤로 거대한 자막이 붉게 전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보, 폴란드 한국 2차 이행계약 전격 체결. 9조 원 규모 확정.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오보일 것이라 생각했죠. 우리가 심어놓은 정보원들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는 감사 때문에 모든 계약을 동결시킨 상태여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화면 속 자료 화면은 잔인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 파견된 특사 강훈식 실장이 폴란드 국방장관과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클로즈업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내가 EU 자금줄을 막았다고. 돈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약을 한 거야? 앙투안이 비명을 지르며 쥐고 있던 시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터질 것만 같더군요. 저 역시 멍하니 화면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의 멘트는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초 계약 무산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한국 정부가 파격적인 국가 간 보증과 금융 지원책을 제시하며 상황을 단번에 뒤집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없다며 이례적으로 신속한 서명을 마쳤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철저히 장사꾼으로만 취급했습니다.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안달난, 그래서 우리가 갑질을 하면 굽실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말입니다. 하지만 화면 속 그들의 눈빛은 장사꾼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전사의 눈빛이었죠. 우리가 호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비웃고 있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밑 작업을 끝내고 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클라우스, 이건 쇼야. 정치적인 쇼라고. 앙투안이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습니다. 계약서? 종이 쪼가리는 누구나 쓸 수 있어. 문제는 납기야. 한국 놈들이 무슨 재주로 전차 180대를 당장 만들어?
독일도 3년이 걸리는 물량이야. 걔네 공장 가동률? 뻔해. 결국 위약금 물고 도망갈 게 뻔하다고.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계약 체결과 실제 납품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의 호언장담에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너희가 의심할 줄 알았다는 듯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병참국에 심어둔 제 정보원 야콥이 보낸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제목 없음. 보안 등급 1급 비밀. 첨부 파일 그디니아 항구 실시간 JPG.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그 형체만큼은 뚜렷했습니다. 그단스크 항구의 야적장. 그곳에는 거대한 방수포에 덮인 물체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방수포 틈새로 살짝 드러난 것은 분명 사막색 도장이 아닌 폴란드 숲에 최적화된 국방색 장갑이었습니다. 앙투안. 이것 좀 보게. 제가 내민 화면을 본 앙투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뭔데? 오늘 새벽 그단스크 항구 CCTV 캡처 화면이야. 자네 눈에는 저게 뭘로 보이나? 컨테이너 박스? 앙투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방산밥을 먹은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실루엣이었으니까요. 전차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가 이미 하역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미 와 있었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도 전에 물건을 먼저 실어보냈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만약 계약이 파기되면 그 운송비와 재고는 누가 감당하고? 이건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선적이었죠. 앙투안은 합성이야. 조작된 사진이라고. 라며 악을 썼지만 제 이성은 차갑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말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의 카피캣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나? 확인해봐야겠어. 이 밤중에? 그냥 내일 아침에 국방부에 항의 방문이나 하자고. 술이나 더 마셔. 아니, 난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봐야겠어. 저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저는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앙투안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다시 샴페인 병을 집어들었지만 저는 그를 뒤로하고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겁쟁이 같으니라고. 라는 앙투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저 사진이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단순히 계약만 따낸 게 아니라 이미 물건을 쏟아내고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우리 독일의 방산 신화는 오늘부로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해왔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바르샤바의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대기하고 있던 수행기사의 차에 올라타며 짧고 굵게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청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단스크 항구로 갑니다. 3시간 안에 도착해야 해. 밟아. 차는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적군의 포화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만년필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보냈다는 그 괴물들이 과연 우리 독일의 레오파르트보다 강한지 아니면 앙투안의 말대로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제가 목격하게 될 것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라는 사실을요. 3시간 남짓 달렸을까요? 바르샤바의 화려한 불빛은 이미 등 뒤로 사라진 지 오래였고 차창 밖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단스크로 향하는 E77 고속도로 위에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 빗방울이 차창을 때릴 때마다 마치 제 불안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느껴져 숨이 막혀오더군요. 저는 뒷좌석에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자 저 멀리서 안개 속에 희미하게 번지는 거대한 불빛의 기둥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단스크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시간의 항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거나 기껏해야 경비 초소의 희미한 불빛 몇 개가 깜박이는 게 정상입니다. 유럽의 항만 노동조합은 저녁 6시가 넘으면 칼같이 작업을 중단하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워라벨이자 깨질 수 없는 불문율이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상식을 완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뭡니까? 운전대를 잡고 있던 기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항구 전체가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수십 대의 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기계 도시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검문소에 도착하자 평소라면 졸고 있었을 경비병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차량을 통제하고 있더군요. 저는 라인메탈 수석 로비스트라는 직함이 박힌 명함을 내밀며 차단기를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기를 터줬을 그들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무뚝뚝한 폴란드 병사의 대답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독일 기업의 임원이 폴란드 땅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다니요. 저는 앙투안이 줬던 폴란드 국방부 출입증까지 꺼내 들고 나서야 겨우 바리케이드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 부두 안쪽으로 진입하자 멀리서 보던 불빛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리가 풀려 차 문을 열고 주저앉을 뻔했다고 해야겠군요. 제 눈앞에는 그야말로 강철의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축구장 3개는 좋게 될 법한 광활한 야적장에 검은색 방수포를 뒤집어 쓴 거대한 물체들이 끝도 없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방수포가 펄럭일 때마다 드러나는 그 실루엣. 낮고 날렵한 포탑, 길게 뻗은 120mm 활강포의 포신. 그것은 분명 우리가 종이 호랑이라고 비웃었던 한국의 K2 전차였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10대? 20대? 아니요. 제 눈으로 대충 세어봐도 50대가 넘는 물량이 그곳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공장에서는 1년에 겨우 20대를 만듭니다. 장인 정신이라는 명목하에 나사 하나 조이는데도 하루를 보내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뭡니까? 붕어빵을 찍어내듯 전차를 찍어냈단 말입니까? 이건 방산이 아니라 무슨 패스트푸드 공장이 아니고서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그때 거센 빗줄기를 뚫고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오더군요. 관광 오셨습니까, 클라우스 씨? 차가우면서도 건조한 목소리. 고개를 돌려보니 폴란드 육군 군수사령부에 마렉 장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우리 독일 무기를 옹호하던 친독파 장교였기에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장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고철 덩어리들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아직 계약 승인도 안 났잖아요. 이건 불법입니다. 저는 흥분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빗물이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앙투안과 준비했던 모든 논리를 쏟아냈죠. 절차 위반이다. 안전검사가 안 끝났다. EU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마렉 장군은 제 말을 끊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더군요. 그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철부지 아이의 투정을 듣는 어른처럼 말입니다. 제가 숨이 차서 말을 멈추자 그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클라우스, 저게 고철로 보입니까? 그는 턱짓으로 야적장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전차의 궤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이런 악천후라면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커피나 마시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비 모자 틈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데도 손전등을 입에 물고 볼트를 조이고 있더군요. 누구 하나 불평하는 기색도 담배를 피우며 농땡이를 피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오차없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한국의 창원 공장에서 배가 출발한 게 정확히 35일 전입니다. 마렉 장군이 태블릿 PC를 제 눈앞에 들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네 독일이 휴가철이라 담당자가 없다며 우리 전화를 피할 때 한국은 추석이라는 최대 명절을 반납하고 공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앙투안이 호텔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한국은 안 되라고 비웃던 그 시간에 이 배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늘한 팩트만이 존재했죠. 그 냉정함이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군, 하지만 성능은? 검증도 안 된 물건을 들여와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러시아 탱크를 만나면 10분 만에 고철이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반박하자 마렉 장군은 피식 웃더군요. 성능이라. 따라오시죠.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그는 저를 이끌고 부두 끝자락에 위치한 임시 통제소로 향했습니다. 통제소 안은 밖에 빗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벽면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만이 푸르스름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 화면 속에 비친 영상은 저를 또다시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조금 전 하역과 동시에 진행된 기동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진흙탕으로 변한 야적장 구석의 험지를 K2 전차 한 대가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진흙에 빠지기는커녕 마치 스케이트를 타듯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포신을 고정하고 있더군요. 포탑 위에 올려진 물잔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유명한 영상. 저는 그걸 유튜브 찌라시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의 실시간 CCTV 화면에서 그 기적이 재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는 지난주 훈련에서 진흙에 빠져 군한 전차가 출동했었죠. 기억합니까? 마렉 장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직히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명품이라는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클라우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국경을 지켜줄 진짜 무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 속의 K2 전차는 마치 살아있는 맹수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포신을 돌리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한국 엔지니어는 흠뻑 젖은 장갑을 벗으며 하얀 입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지독할 정도로 성실하고 무서울 정도로 집요한 그 눈빛이 화면 너머의 저를 쏘아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앙투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고. 저들은 이미 우리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를 끝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휴대폰을 꺼내기도 전에 마렉 장군이 통제소의 무전기를 집어들며 말하더군요. 아, 그리고 클라우스 씨.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저 배의 화물칸 아직 절반도 안 비웠거든요. 네. 그게 무슨. 전차가 더 있단 말입니까? 전차? 아니요. 마렉 장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에 또 다른 크레인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는 전차와는 모양이 다른 훨씬 더 길고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하늘 높이 들어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전차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지옥의 비를 내리는 놈들은 이제 막 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밤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의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쇳덩이들이 대지와 부딪히며 내는 시대가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그 굉음은 마치 제 심장을 내려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크레인의 와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허공에서 내려온 것은 조금 전 보았던 날렵한 전차와는 차원이 다른 육중함을 자랑하는 괴물들이었습니다. 쿵! 육중한 타이어가 부두의 콘크리트 바닥에 닿자마자 지면이 미세하게 진동하더군요.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그 거대한 8륜 구동차체. 그리고 그 뒤에 얹혀진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고개를 치켜든 네모난 발사관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방산 전문가인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저것은 바로 한국이 천무라고 부르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호마르 K라고 명명된 바로 그 녀석이었죠. 아! 이거였습니까?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장군, 솔직히 실망입니다. 고작 미국의 하이마스를 흉내낸 아류작을 들여오려고 그 난리를 친 겁니까? 겉모습만 비슷하다고 다 같은 명품이 아닙니다. 원조의 정밀함은 따라갈 수 없죠. 제 말에 마렉 장군은 젖은 장갑을 털며 피식 웃더군요. 아류작이라. 클라우스 씨 수학 잘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미국 하이마스는 로켓포드가 하나입니다. 6발이 들어가죠. 그런데 저 녀석을 보십시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자세히 보니 제 목구멍에서 억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발사관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개의 포드가 나란히 마치 쌍둥이 빌딩처럼 얹혀 있었으니까요.
저건 한 번에 12발을 쏩니다. 하이마스가 재장전하러 후방으로 빠질 때 한국의 천무는 그 자리에서 2배의 화력을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화력 밀도가 200%라는 얘기죠. 이게 아류입니까? 제가 보기엔 진화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물을 눈앞에 두고 느끼는 압박감은 데이터 시트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더군요. 길이 9m에 달하는 거대한 차체가 줄지어 하역되는 광경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때 제 코트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앙투안이었습니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빗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려 몸을 웅크린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클라우스. 어디야? 뉴스 봤어? 한국 놈들이 로켓 계약도 따냈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어. 4조 5천억이라니. 미친 거 아냐? 야, 그거 다 뻥이지? 로켓 기술이 무슨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걔네 유도탄 정밀도가 형편없을 게 뻔하잖아. 수화기 넘어 앙투안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혀가 꼬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호텔방에서 시가를 태우며 현실을 부정하는 그 목소리가 차가운 비를 맞으며 현장에 서 있는 저에게는 그렇게 한심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앙투안. 찌라시가 아니야. 뭐? 안 들려? 비 오나? 무슨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워? 찌라시가 아니라고. 내 눈앞에 있다고. 그 4조 5천억짜리 괴물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땅을 밟고 있단 말이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앙투안은 잠시 침묵하더니 곧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왔다 쳐. 그게 뭐? 껍데기만 가져왔겠지. 핵심은 소프트웨어잖아. 폴란드 사격 통제 시스템이랑 연동이나 되겠어? 그거 통합하는 데만 3년은 걸려. 우리 프랑스 기술진도 1년 끙끙 앓았던 거라고. 앙투안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맞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폴란드군이 사용하는 지휘 통제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으면 그저 비싼 깡통에 불과하니까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마렉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장군, 제 친구 녀석 말이 맞습니다. 이 쇳덩이들 폴란드 시스템이랑 호환은 됩니까? 혹시 그냥 한국어 버전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마렉 장군은 대답 대신 하역을 마친 천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주더군요. 타보시죠. 저는 쭈뼛거리며 높은 운전석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내부는 세차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이 계기판 옆에 설치된 모니터에 꽂히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한글이 아닌 폴란드어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시스템 준비 완료. 토파즈 사격 통제 시스템 연결 활성화됨. 이게 어떻게? 놀랍죠? 우리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렉 장군이 조수석 문을 잡고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화 엔지니어들이 여기 와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호텔도 마다하고 병영 막사에서 우리 통신 장교들과 먹고 자며 3개월을 보냈습니다. 코드 하나하나를 밤새워 뜯어고치더군요. 우리 군이 요구하는 사항? 100% 반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능까지 추가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액정의 감촉.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뜨거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앙투안이 말한 3년이라는 통합기간을 이 지독한 한국인들은 불과 몇 개월 만에 해치운 것입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요함 혹은 도끼라고 불러야 할 무언가였습니다. 그때 야적장 저편에서 굉음과 함께 천무의 발사대가 움직이는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 그리고 발사관이 회전하며 조준을 마치는 동작은 소름 끼칠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장전 속도도 보여드릴까요? 마렉 장군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 차량이 예비 포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 쓴 포드를 내리고 새 포드를 끼우는 방식. 탄약을 한 발 한 발 손으로 넣어야 했던 구형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였습니다. 찰칵. 거대한 결합음이 들리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까끌까끌했습니다. 저 장비 하나가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철비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거리가 80km라고 했습니까? 제 목소리는 이제 거의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80km는 기본 유도탄이고요.
마렉 장군은 잔인할 정도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전술탄도 미사일을 끼우면 290km까지 날아갑니다. 여기서 쏘면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전략 거점이 전부 사정권에 들어오죠.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전차가 오기 전에 하늘에서 강철비가 쏟아져 자신들의 포대를 지워버리는 시나리오 말입니다. 290km. 그 숫자가 주는 무게감에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앙투안이 자랑하던 프랑스 자주포 세자르의 사거리는 기껏해야 40km 남짓. 이건 체급이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라이트급 복싱 선수가 헤비급 챔피언에게 덤비는 꼴이었죠. 전화기는 아직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앙투안이 수화기 너머에서 계속 뭐라 떠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모기 소리처럼 하찮게 들렸습니다. 앙투안. 야, 내 말 듣고 있어? 그니까 내 말은 우리가 로비를 좀 더 하면. 입 닥쳐. 뭐? 입 닥치라고 이 멍청한 자식아. 로비? 정치? 지금 그따위 깨통할 것 같아? 저는 빗물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눈앞에 수십 대의 천무부대를 응시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의 붉은 경광봉은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보였습니다. 우린 졌어, 앙투안. 땅에서는 완전히 졌다고. 무슨 헛소리야. 정신 차려. 우리에겐 아직 하늘이 있잖아. 라팔. 그리고 FCAS. 하늘은 절대 못 뺏겨. 하늘. 그래요. 앙투안의 말대로 지상은 내줬다 쳐도 제공권만큼은 유럽의 성역이었습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쇳덩이를 조립하는 게 아니라 수백만 줄의 코딩과 항공 역학이 집대성된 예술이니까요. 한국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갓 만든 초음속 전투기로 유럽의 하늘을 넘본다. 그건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눈앞에 저 미친 속도를 보고 나니 앙투안의 그 호언 장담마저도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과연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빗속에 우두커니 서서 천무의 차가운 장갑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묘하게 맥박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진동이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임을.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뒤를 도는데 마렉 장군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구경 잘하셨습니까? 그런데 클라우스 씨 혹시 방금 들어온 해외 속보 보셨습니까? 속보요? 아까 9조 원 계약 뉴스는 봤습니다. 아니요. 당신 친구 앙투안이 들으면 거품 물고 쓰러질 소식인데. 그가 건넨 스마트폰 화면에는 유명한 글로벌 방산 전문지의 속보 알림이 붉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드라인을 읽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땅에서의 패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진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제 우산 위로 그단스크의 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산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렉 장군이 내민 스마트폰 화면 빗방울이 튀어 얼룩진 그 작은 액정 속에서 믿을 수 없는 문장들이 제 망막을 태우듯 파고들고 있었으니까요. 속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대지 무장 분리 시험 전격 성공.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단축. 서방 항공 역사상 전례 없는 개발 속도.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더군요. 1년 6개월? 제가 방산업계에 몸담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전투기 개발, 그것도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무장통합 단계에서 일정이 단축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지연되는 게 상식이죠. 유로파이터가 공대지 능력을 갖추는데 10년이 걸렸고 프랑스의 라팔도 9년을 허비했습니다. 그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기체에서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건 그야말로 바늘귀에 실을 꿰는 수준의 정밀한 공기역학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짜 뉴스야. 그래, 조작된 영상일 거야.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발 실패하는 장면이기를, 폭탄이 날개에 부딪혀 폭발하거나 기체가 흔들리는 결함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펼쳐진 15초짜리 영상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화면 속 KF-21은 구름을 뚫고 고속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체 하부 무장창이 열리며 검은 물체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된 화면. 폭탄은 마치 자를 대고 선을 그은 것처럼 기체에서 발생한 난기류를 피해 완벽한 각도로 분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간격, 육안으로 봐도 기체와 폭탄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 하지만 그 좁은 틈 사이에서 그 어떤 공기 저항의 간섭도 없이 마치 물리학 법칙을 무시하듯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더군요. 오차 범위 1cm 미만. 마렉 장군이 제 귓가에 사형 선고와도 같은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전문가인 당신이 더 잘 알겠지요, 클라우스 씨. 저게 뭘 의미하는지. 저건 단순히 쇳덩이를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기체와 무장 간의 완벽한 공력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앙투안이 껍데기라고 비웃던 그 비행기가 실제로는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폭탄을 꽂을 수 있는 완성형 포식자였다는 말입니다. 현기증이 이렇습니다. 앙투안이 호언장담했던 소프트웨어 통합 3년설은 완전히 헛소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샴페인을 마시며 비웃던 그 시간에 수천 번의 풍동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이 완벽한 일초를 만들어낸 것이었으니까요. 폴란드가 왜 F-35를 두고도 KF-21 블록2에 관심을 갖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마렉 장군은 젖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미국 전투기는 비싸고 유지보수가 까다롭죠. 프랑스 라팔? 부르는 게 값이고 납기는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하지만 한국? 보십시오. 그들은 약속보다 18개월이나 시간을 벌어다 줍니다. 안보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시간보다 더 귀한 자원은 없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땅에서는 K2와 천무가, 하늘에서는 KF-21이. 한국은 이제 육해공을 아우르는 완벽한 패키지를 들고 유럽의 안방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코트 안주머니에서 또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앙투안이 아니었습니다. 발신자 표시도 없는 알 수 없은 번호.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 본사 전략기획실의 보안 라인이었습니다. 저는 빗물을 피해 컨테이너 박스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라우스입니다. 코드 레드. 반복한다. 코드 레드. 지금 즉시 보안 메일을 확인하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차가웠습니다. 본부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안부를 물었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을 넘어선 어떤 결단의 무게가 실려 있더군요. 본부장님, 지금 현장에서 한국 무기들을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앙투안과 협의해서 대응책을. 앙투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게. 본부장이 제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확인할 문서는 우리 라인메탈과 독일 정부가 방금 내린 최종 결정이야. 10분 뒤에 공식 발표가 나갈 거네. 그 전에 자네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해. 전화가 끊어지고 곧이어 제 태블릿 PC로 암호화된 PDF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생체 인식을 통과하고 문서를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색 탑 시크릿 도장이 찍힌 문서.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벽을 짚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긴급 전략 수정안 FCAS 미래 전투기 시스템 프로젝트 참여 중단 및 철수 통보. 입에서 탄식이 아니라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FCAS. 독일과 프랑스가 160조 원을 들여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유럽 안보의 자존심. 앙투안이 KF-21은 장난감이고 FCAS가 진짜 미래라고 그토록 자랑하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우리가 먼저 이베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문서의 상세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현 시점부로 FCAS 프로젝트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효용성은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판단됨. 파트너 국가와의 기술 이전 갈등 및 개발 지연 심화로 인해 더 이상의 예산 투입은 무의미함.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프로젝트 탈퇴를 공식화하며 문서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명백했죠. 6년째 모형만 만지작거리는 프랑스와 싸우느라 지친 독일이 한국의 KF-21이 보여준 미친 속도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들이 1년 6개월을 단축할 때 우리는 6년 동안 뭘 했나라는 자괴감. 그리고 더 이상 가망 없는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붓느니 차라리 손을 털고 나가겠다는 계산이 끝난 것이었죠.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적어도 앙투안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다시 발작하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앙투안. 타이밍 한번 잔인하더군요. 그는 아마 아직 이 사실을 모를 겁니다. 그저 한국의 KF21 뉴스를 보고 같이 욕이나 해주려고 전화를 걸었겠죠.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벨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이제 제가 전화를 받으면 저는 그에게 동지가 아니라 사형 집행관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앙투안의 숨 넘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라우스, 뉴스 봤어? 1년 6개월 단축이라니 이거 사기지? 그렇지? 야, 너네 독일 기술팀한테 분석 좀 해보라고 해. 저거 영상 조작인 거 밝혀내야 우리가 살아. 당장 성명서 내자고. 독일이랑 프랑스가 공동으로. 앙투안.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무겁게 가라앉더군요. 우리는 성명서를 내지 않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가만히 있으면 폴란드고 뭐고 다 뺏긴다고. 독일은 빠지기로 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수화기 사이를 채웠습니다. 빠지다니? 어디서? 이 호텔 바에서? 아니, FCAS에서. 뭐? 방금 본사 지침이 내려왔어. 독일 정부는 오늘부로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서 철수한다. 의회 승인까지 끝났어. 10분 뒤에 로이터 통신으로 기사가 나갈 거야. 거짓말하지 마. 클라우스, 너 취했어? 160조짜리 사업이야. 위약금이 얼만 줄 알아? 너네가 갑자기 왜? 왜인지 자네도 알잖아.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을 봐. 저들은 날고 있잖아. 오늘 공개된 그 영상 못 봤어? 1cm 오차도 없이 폭탄을 꽂아 넣는 저 기술을 보고도 모르겠나? 우리가 서류 뭉치 들고 싸우는 동안 저들은 진짜를 만들었다고. 독일 정부도 바보가 아니야. 가망 없는 싸움에 더 이상 돈을 태우지 않겠다는 거야. 앙투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충격, 배신감, 그리고 공포. 그 모든 감정이 전파를 타고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고립되었습니다. 독일의 자금력 없이는 라팔의 후속 기종도 6세대 전투기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들. 앙투안이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니들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갈 테면 가라지. 우리에겐 아직 카드가 있어. 독일 따위 없어도 돼. 카드? 무슨 카드? 중동. 그래, UAE. 알만수르 왕자. 그들은 돈이 넘쳐나? 그리고 우리 라파를 사랑하지. 내가 지금 당장 그들에게 전화해서 투자금을 2배로 늘릴 거야.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너희 독일 놈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끊어진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UAE. 아랍에미리트. 앙투안의 마지막 동아줄. 확실히 그들은 오일머니의 제왕들이고 프랑스 무기의 큰 손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움직인다면 프랑스는 기사회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문득 마렉 장군이 아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육해공 패키지를 완성했다. 중동의 왕족들은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장사꾼들입니다. 그들이 과연 6년째 멈춰있는 프랑스의 과거에 베팅할까요? 아니면 18개월을 앞당긴 한국의 속도에 베팅할까요? 저는 비에 젖은 코트를 추스르며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앙투안의 마지막 희망조차 이미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서늘한 예감 말입니다. 앙투안과의 통화가 끊긴 그단스크 항구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가 제 코트를 적시고 뼈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습니다. 귓가에는 방금 전 앙투안이 내뱉었던 마지막 절규 UAE는 우리를 선택할 거야 라는 그 말이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리만큼 신속하게 움직이더군요. 제가 젖은 휴대폰을 코트 주머니에 넣으려는 찰나 앙투안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불과 3분 만이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아까의 기세등등하던 목소리가 아닌 영혼이 완전히 부서진 듯한 쉰 목소리였습니다. 클라우스. 끝났어. 뭐가 말인가? 알만수르 왕자와 통화했나? 그래. 통화했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문전박대를 당했어. 비서실장이 전화를 받더군. 그리고 나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 너도 이걸 봐야 해. 앙투안이 메시지로 전달한 영상 링크를 누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액정위로 재생된 영상은 화려한 프랑스의 에어쇼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삭막한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UAE의 비밀 공군 기지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랍 전통 의상인 칸두라를 입은 알만수르 왕자가 누군가와 환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프랑스인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머리, 단정한 정장 차림, 그리고 그들의 가슴팍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태극기 배지. 한국 대표단이야. 앙투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이미 지난달에 아부다비에 다녀갔어. 알만수르가 영상 메시지로 그러더군. 앙투안, 당신들이 파리에서 와인 파티를 열 때 한국인들은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우리 파일럿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고. 그러면서 KF-21 블록2의 공동개발 참여 의향서에 이미 서명했다고 하더군. 무려 150억 달러. 22조 원이야, 클라우스. 22조 원. 그 천문학적인 숫자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프랑스가 그토록 애원했던 오일 머니가 이미 한국의 금고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6세대 전투기 FCAS 모형을 들고 갔을 때 비웃었다고 했어. 종이 비행기는 필요 없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날 수 있는 진짜가 필요하다면서 말이야. 클라우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어떻게 저런 아시아의 신생국한테. 앙투안의 절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참함이나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앙투안의 패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무하역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마렉 장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비를 피할 생각도 없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복잡한 회로 도면을 펼쳐놓고 무언가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장군. 제가 그를 불렀지만 그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기술적인 용어들이 아니었습니다. 김수성님,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벌써 40시간째 무수면 상태 아닙니까? 나머지 점검은 우리 폴란드군에게 맡기시고 제발 좀 쉬십시오. 마렉 장군이 한국인 엔지니어의 어깨를 잡고 사정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석이라 불린 깡마른 체구의 중년 남성은 충혈된 눈을 부릅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 이 센서 보정 작업은 0.1도만 틀어져도 타격 지점이 수백 미터 빗나갑니다. 내 눈으로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대충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의 손에는 링거바늘 자국이 선명했고 안전화는 진흙과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술이 부르트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레이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불렀던 그 1년 6개월의 단축. 1cm 오차도 없는 정밀함. 그것은 슈퍼컴퓨터가 만들어낸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사람들이 갈아 넣은 생명 그 자체였던 겁니다. 남들이 잘 때 밤을 새우고 남들이 쉴 때 코피를 쏟아가며 만들어낸 지독하고 처절한 도끼.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단순히 기술 격차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 지독한 정신력을 가진 민족을 상대로 과연 우리 유럽의 나태해진 시스템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공포가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마렉 장군이 저를 발견하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보셨습니까, 클라우스 씨? 저게 바로 한국의 비밀 무기입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기술진이 놓고 간 작업 일지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수첩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작업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비상식이었습니다. 12월 24일 2시 30분 공대지 미사일 데이터 링크 오류 수정 완료. 12월 25일 4시 15분 크리스마스 휴무 반납 3차 풍동 실험 데이터 분석. 1월 1일 공시 공분 새해 첫 일출을 실험실에서 맞이함. 무장 분리 시뮬레이션 100회 달성. 크리스마스도 새해도 없더군요. 마렉 장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동법을 따지고 휴가 계획을 세울 때 이들은 조국의 안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불태웠습니다. 앙투아는 이걸 보고 미련하다고 비웃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결국 승리하는 건 화려한 입담을 가진 프랑스 신사가 아니라 기름밥을 먹으며 밤을 새운 저 한국인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에서 오는 수치심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인간이 무언가에 미치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전율. 그때 야적장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하역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수십 대의 천무와 K2 전차들이 일제히 엔진을 켜자 그단스크 항구는 거대한 맹수들의 포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웅장한 소음 속에서 저는 빗물에 젖은 김수석이라는 엔지니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저기를 드러내는 대신 그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전차 위로 올라가더군요. 그 담담한 뒷모습. 승리자의 오만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저 침묵의 등이 저에게는 그 어떤 명연설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완벽한 패배군. 저는 빗물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의 기술도 프랑스의 정치도 중동의 자본도 저들의 피와 땀 앞에서는 무력한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본사였습니다. 아마 귀국 명령이겠지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멍하니 한국산 무기들이 폴란드의 대지를 밟고 전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유럽 방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닫히고 아시아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렉 장군이 제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것이 있다며 항구 구석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클라우스 씨, 당신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폴란드 대통령이라도 왔나요? 아니요. 대통령보다 더 보기 힘든 분이죠. 이 모든 기적을 설계한 한국의 진짜 사령탑입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세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검게 틴팅된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그 안에 앉아있는 인물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오늘 밤 겪은 그 모든 충격보다 더 큰 전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는 군인도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이끄는 거대한 리더십이 서려 있었습니다. 창문이 완전히 내려가고 그 안의 인물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마렉 장군이 기적의 설계자라고 불렀기에 저는 당연히 날카롭고 강인한 인상의 젊은 CEO나 혹은 성공에 도취된 거만한 임원을 상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전혀 예상 밖의 모습이더군요. 티끗티끗한 머리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피로가 내려앉은 노신사. 그는 한국의 방산기업을 총괄하는 박 본부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무릎 위에는 고급 위스키나 시가 대신 편의점에서 파는 차가운 샌드위치 한 조각과 뜯겨진 두 통약 포장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조 원의 계약을 주무르는 사람의 저녁 식사라기엔 너무나 초라한 광경이었죠. 반갑습니다, 클라우스 씨.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 손을 잡았는데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최고위 임원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투박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검은 기름때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펜대를 굴리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현장에서 쇠를 깎고 볼트를 조이는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저는 겨우 입을 떼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더군요. 솔직히 질투가 날 정도입니다. 제 말에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겼다라. 글쎄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크리스마스도 반납하고 엔지니어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면서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간결해서 오히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빗속의 K2 전차들을 바라보며 나직히 말을 이었습니다. 클라우스 씨, 당신네 유럽에게 방사는 비즈니스이자 외교겠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 방사는 생존입니다. 북쪽에는 핵무기를 든 미치광이가 있고 주변에는 우리를 삼키려는 강대국들이 득실거립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멈추면 죽습니다. 당신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휴가를 논할 때 우리는 공장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순간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즈니스와 생존. 그 단어의 무게 차이가 오늘 밤의 승패를 갈랐던 것입니다. 앙투안과 저는 폴란드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경쟁자를 짓밟을까만 연구했죠. 하지만 저들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각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박 본부장이 저를 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무기들이 폴란드의 자유를 지키는데 쓰일 수 있도록 당신 같은 전문가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약속은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무거운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더군요.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일해왔던 걸까요? 로비스트라는 명함을 달고 고급 호텔을 전전하며 정치인들에게 뇌물이나 먹이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단 말입니까? 명심. 하겠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은 세단이 빗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차갑고 시린 빗물이 제 최고급 이탈리아산 정장을 적시고 명품 구두가 진흙탕에 더러워졌지만 저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비가 저의 더러운 위선을 씻어내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항구 구석에 놓인 낡은 컨테이너 처마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앙투안도 본사도 아니었습니다. 제 딸 소피였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오늘 바르샤바 출장 끝나면 오시는 거죠? 케이크 사놨어요. 아, 오늘이 제 생일이었군요. 저는 젖은 손으로 액정을 문지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가 유럽의 안보를 지키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한 짓은 무엇입니까? 친구인 앙투안과 짜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경쟁자의 노력을 폄하하고 오로지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추잡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는 쓰레기야. 입 밖으로 나온 제 목소리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라인메탈의 수석 로비스트. 그 화려한 직함 뒤에 숨겨진 제 본 모습은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혁신을 거부한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기름밥을 먹으며 미래를 만들 때 저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앙투안의 절규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UAE에 전화할 거야. 그 모습이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저 자신처럼 느껴져 역겨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게을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제 시선이 진흙탕 속에 떨어진 제 만년필에 머물렀습니다. 앙투안과 건배를 하러 가다가 떨어뜨린 것인지 흙투성이가 된 몽블랑 만년필. 그것은 한때 제 자존심이자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흙탕물에 뒹구는 고철 덩어리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문득 박 본부장의 거친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묵묵히 전차를 수리하던 한국 청년들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과로 증명했을 뿐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고 동시에 각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앙투안처럼 비겁하게 남을 탓하며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인정할 것인가.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로비스트 클라우스로서의 삶은 오늘 밤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목격자 클라우스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빗물이 액정 위로 떨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보고서 양식을 열었습니다. 수신인은 라인메탈 회장, 그리고 독일 국방부 장관. 참조인은 전 유럽 방산 관계자들. 제목을 적어 넣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평소라면 폴란드 시장 방어 전략이나 한국산 무기의 결함 보고서 같은 제목을 달았겠죠.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새로운 제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유럽 방산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고백. 첫 문장을 쓰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72시간 동안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에서 목격한 대한민국 방산의 실체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타자 소리와 섞여 묘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3개월 만에 180대가 도착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미국 하이마스의 2배 화력을 갖췄으며 이미 폴란드 지휘 통제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쓰기 힘든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KF-21 전투기의 공대지 무장 분리 성공은 우리가 수조원을 들이고도 6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단 18개월 만에 해낸 사건입니다. 이것은 기술의 격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도의 격차입니다. 글을 써 내려갈수록 제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앙투안이 알았다면 미친 짓이야. 넌 매장당할 거야. 라고 길길이 날뛰었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빠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품질은 이미 가성비 따위로 폄하할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제안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배워야 할 스승이자 반드시 손잡아야 할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앙투안의 프랑스처럼 자존심만 내세운다면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고개를 들어 비그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전차도 유럽의 하늘도 결국 박물관의 전시품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로비스트 인생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업계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비로소 진짜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되찾았으니까요. 클릭.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 그러니까 저 멀리 한국이 있는 방향에서부터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더군요. 그 빛은 야적장의 도열한 K2 전차와 천무의 젖은 차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실로 장엄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앙투안은 아직도 호텔방에서 술에 취해 중동의 왕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는 과거에 살고 있고 저는 이제 미래를 보았으니까요. 저는 흙투성이가 된 만년필을 주머니에 꽂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발걸음이 항구의 젖은 아스팔트를 밟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세상은 이미 제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하나로 인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태블릿 PC가 마치 발작을 일으키듯 쉴 새 없이 진동하며 알림을 토해내고 있었으니까디요. 저는 차에 타서 시동을 걸기 전 잠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불과 10분이었습니다. 제가 전송 버튼을 누른 그 짧은 시간 동안 보고서는 베를린의 안보실장 책상을 거쳐 엠바고라는 붉은 딱지를 달고 전 세계 주요 뉴스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제가 각오했던 해고 통지나 사회적 매장과는 전혀 다른 기이하고도 폭발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더군요. 화면을 가득 채운 헤드라인들은 그야말로 대격변이었습니다. 블룸버그 긴급 독일 국방부 FCAS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시사. 효율성 없는 투자는 없다. 로이터 통신 베를린의 변심인가 혁신인가?
독일 정부 대변인 한국은 아시아의 파트너를 넘어선 전략적 동맹 언급. 프랑크푸르트 증시, 라인메탈 주가 장 개장 직후 7.2% 급등. K방산과의 협력 기대감에 매수세 폭주.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걸고 유럽 방산 시스템의 나태함과 무능함을 고발했는데 시장과 정치는 그것을 과감한 혁신이자 생존을 위한 결단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앙투안과 최고급 샴페인을 마시며 한국을 조롱하던 어제의 오만한 독일은 죽었습니다. 대신 살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손을 잡으려는 실리적인 독일만이 냉혹한 국제 정글에 남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비즈니스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때 조수석에 던져두었던 제 개인 휴대폰이 찢어질 듯한 벨소리를 내지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앙투안.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한때 제 동지였던 그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것임을.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심정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라우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거만한 프랑스 신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흡사, 악령의 씨여 영혼이 파먹힌 사람처럼 기괴하게 떨리고 쉰 목소리였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방금 엘리제궁에서 연락이 왔어. 독일이 낸 성명서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대통령이 경로에서 국방장관을 소환했어. 한국의 기술력과 속도를 인정한다. 그게 네가 쓴 문장이라며. 그 보고서 한 장 때문에 우리 라팔의 중동 추가 수출길까지 다 막히게 생겼어. 앙투안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절규였습니다. 그의 뒤편으로는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파열음과 건물 복도를 울리는 다급한 사이렌 소리 그리고 고함을 지르는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오더군요.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앙투안, 진정하게. 숨을 고르고 들어. 진정? 지금 나더러 진정하라고 했어? 야, 이 배신자 새끼야. 지금 검찰 특수수사대가 내 사무실 문을 부수고 있어. 로비 자금 횡령 혐의래. 네가 보낸 그 보고서의 별첨 자료에 내가 폴란드 관료들에게 줬던 뒷돈 내역이랑 언론 조작한 증거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서. 너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더러운 공작의 증거들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하게 첨부했습니다. 그것만이 한국의 승리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온갖 방의 공작을 뚫고 실력으로 쟁취한 진짜 승리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역설적인 방법이었으니까요. 나는 자네를 죽이려던 게 아니야, 앙투안. 저는 차창 밖으로 붉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더없이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더 이상 거짓말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기 싫었을 뿐이야. 우리는 졌어. 인정해. 한국은 우리가 호텔바에서 와인잔을 기울일 때 40도 열사의 사막에서 땀을 흘렸고 우리가 서류 더미 속에서 핑계만 찾을 때 그들은 공장에서 밤을 새우며 1cm 오차를 잡아냈어. 그 피나는 노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가라앉을 거라고. 닥쳐. 닥쳐. 너도 똑같은 놈이잖아.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도덕군자였다고 훈계질이야. 너도 나랑 같이 뇌물 먹고 너도 나랑 같이 한국 놈들 비웃었잖아. 그래, 나도 똑같은 쓰레기였지.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오늘 새벽 그들의 눈을 보고 깨달았어. 앙투안, 자네도 봤어야 했어. 빗속에서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으며 전차를 지키던 그 박 본부장이라는 사람의 눈빛을 말이야.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잃어버린 돈보다 명예를 중시하던 그 장인 정신이 그들의 눈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더군. 웃기지 마. 그딴 게 밥 먹여줘? 결국 세상은 돈이야.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UAE는 이미 떠났어. 자네도 알잖아. 제 마지막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는지 수화기 너머의 앙투안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쾅!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전파를 타고 고막을 때렸습니다. 앙투안 디부아 이사. 당신을 국제뇌물방지협약 위반 업무상 배임 그리고 방산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손 머리 위로 올려. 당장. 프랑스 경찰의 서슬퍼런 고함 소리. 이어서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며 발악하는 앙투안의 비명,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음,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생중계되듯 들려왔습니다. 클라우스, 이 배신자. 넌 지옥에나 떨어질.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때 유럽 방산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자신의 말 한마디면 대통령도 움직인다고 호언장담했던 킹메이커 앙투안의 시대는 그렇게 전화기 너머의 잡음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씁쓸함 대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악당의 몰락을 본 쾌감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쳐놓았던 기만의 사슬을 끊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항구의 펜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곧 날이 완전히 밝으면 폴란드 국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역사적인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우웅, 쾅, 쾅, 쾅. 오전 8시 정각. 드디어 거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그단스크 항구의 철제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밤새 하역과 점검을 마친 K2 전차 10대와 천무 발사대 5대가 선두에 서서 대지를 울리는 굉음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행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폴란드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그 음악 소리보다 1500마력 엔진이 뿜어내는 저 묵직하고도 심장을 울리는 구동음이 더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도로 양옆에는 어느새 소식을 듣고 몰려나온 수천 명의 폴란드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를 함께 들고 흔들며 목이 터져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만세. 앞줄에 서 있는 한 백발의 노인이 눈물을 훔치며 전차를 향해 성호를 긋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매일 밤 러시아의 폭격 소리에 잠 못 이루며 침공의 공포에 떨었던 그들에게 저 검은색 전차와 하늘을 겨냥한 로켓포는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손자, 손녀를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이자 평화의 보증수표였던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기다려라, 절차를 밟아라 라고 앵무새처럼 떠들 때 한국은 여기 가져왔다. 이제 안심해라 라며 실무를 안겨준 것이죠. 행렬의 선두에선 K2 전차의 포탑 위로 아까 보았던 마렉 장군이 올라타 거수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 본부장이 서 있더군요. 그는 여전히 흙탕물이 튄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과 제복을 차려입은 폴란드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기름때 묻은 점퍼를 입고 안전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단연 이질적이었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서 가장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환호하는 시민들을 향해 어색하게 손을 흔들다가 펜스 너머 군중 속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그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패배자가 승자에게 보내는 비굴한 굴복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방산밥을 먹어온 한 명의 전문가로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진짜 영웅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경의였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본 듯 흔들던 손을 잠시 멈추더니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건네더군요.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게 되었군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젊은 폴란드 청년이 흥분하여 친구에게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야, 저거 봐. 저 로켓 사거리가 290km래. 이제 푸틴도 우리 함부로 못 건드려. 바르샤바가 안전해졌다고. 한국이 우리를 살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머니 속의 만년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딸 소피도 지금쯤 베를린에서 안전하게 학교에 가고 있겠지요. 하지만 소피가 누리는 그 평범한 평화가 사실은 독일제 무기가 아니라 저 멀리 아시아에서 온 이 무기들에 의해 그리고 밤새워 그것을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피와 땀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유럽의 사람들은 알까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뒤를 돌았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본사로 돌아가면 심할서를 쓰든 해고를 당하든 하겠지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유럽의 몰락을 보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보았으니까요. 오만함이 무너진 폐허 위에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는 더 이상 낡은 귀족 흉내를 내는 유럽이 아니라 실력과 진심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등지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감옥에 있을 앙투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앙투안, 자네는 끝까지 틀렸어.
놈들은 장사를 한 게 아니야. 저는 뒤를 돌아 황금빛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K2 전차의 긴 포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승리를 선언하며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놈들은 전설을 쓴 거야. 그 황금빛으로 번쩍이던 포신. 아침 햇살을 받아 마치 승천하는 용처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라 있던 K2 전차의 그 강렬한 잔상은 제 망막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깊게 새겨졌습니다. 굉음을 내며 멀어지던 그 검은 뒷모습들이 폴란드의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으니까요. 그 웅장한 전율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타고 올라와 제 낡은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뜨거웠던 그단스크 항구가 아닌 지구 반대편의 낯선 도시에 서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지만 묘하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이곳. 바로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전송하고 사표를 던질 각오를 했던 그날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오늘 저는 본사의 호출도 거부한 채 무작정 이곳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토록 무모하고도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제 두 눈으로 그 뿌리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제가 폴란드에서 목격했던 그 살벌한 강철의 숲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은 채 어딘가로 향하는 그들의 표정은 지극히 평범하고 평화로워 보이더군요. 그 누구도 전쟁을 걱정하거나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당연해 보이는 평화가 사실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것인지를 말입니다. 방금 전 광화문 전광판에 뜬 속보를 보았습니다. 속보, 프랑스 검찰 앙투안 듀부아 이사 구속 수감. 유럽 방산 카르텔 붕괴 시작. 제 옛친구이자 경쟁자였던 앙투안의 몰락이 실시간으로 타전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씁쓸함을 느꼈을 테지만 지금은 그저 인과응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그는 무기를 상품으로만 보았고 평화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서울에 와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무기란 누군가를 침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바로 이 광장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독일 본사로부터 도착한 긴급 메일 한 통이 놓여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신 클라우스 수석, 발신 라인메탈 회장. 내용 귀하의 보고서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다. 즉시 한국 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K방산과의 기술 제휴를 위한 전권을 귀하에게 위임한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할 줄 알았던 그들이 이제는 저보고 한국에게 한 수 배워오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진짜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서류가 아닌 결과로 증명해낸 한국의 저력 앞에 오만했던 유럽의 거인들도 기꺼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저는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항구의 진흙탕에 굴러 흠집투성이가 된 낡은 펜이지만 지금 제 손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본사에 보낼 답신을 적는 대신 수첩을 꺼내 오늘의 날짜를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문득 폴란드 항구에서 만났던 박 본부장의 거친 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겐 생존입니다. 라고 말하던 그의 절실한 눈빛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과 사천의 공장에서는 누군가의 아버지들이 기름밥을 먹으며 밤을 새우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K2의 장갑이 되고 그들이 참아낸 졸음이 모여 KF-21의 날개가 되었을 테니까요. 제가 평생을 바쳐온 방산이라는 세계에서 저는 오늘처럼 부끄럽고도 자랑스러운 날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비록 독일인이지만 오늘만큼은 저 위대한 불가능의 도전자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바람이 조금 거세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소리가 제 귓가를 스치는데 그 소리가 마치 맹수의 포효처럼 힘차게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니요, 착각이 아닙니다. 세계는 이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지키는 거대한 안보의 축으로 성장했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낼 전설은 이제 막 프롤로그를 끝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며 펄럭이는 태극기를 향해 조용히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제 입가의 맴도는 이 마지막 독백이 저 멀리 앙투안이 갇혀있을 차가운 감옥까지 그리고 아직도 잠들어 있는 유럽의 낡은 성벽 너머까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힘은 오만이 아니라 지키려는 간절함에서 나온다는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한국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유럽의 오만한 시선을 실력 하나로 박살내고 13조 원의 잭팟과 함께 자주국방의 자존심까지 지켜낸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대한 승리. 한때는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해 남의 나라 무기에 의존해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안보의 판도를 뒤흔드는 글로벌 탑티어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 오르지 않으십니까? 독일 로비스트 클라우스가 느꼈던 그 전율과 경외감,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써내려갈 가슴 뛰는 기적의 순간들을 가장 발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